산삼을 도구로 만든 여자. 이 이야기는 옛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신묘한 산삼을 얻은 아이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정월 끝자락, 달빛이 마당 기와 끝에 얇게 걸린 밤이었습니다. 최주부 집 마당은 숨소리조차 함부로 낼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한 탕향 냄새가 여기저기 배어 있었고, 깨진 사발 조각이 방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명원은 이불 위에서 곧 끊어질 듯한 숨을 간신히 잇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금순을 금방이라도 태워버릴 듯 노려보고 있는 오씨가 있었습니다. 오씨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금순이 저 계집이 명원의 탕약에 수작을 부렸습니다. 저 계집을 그냥 두면 우리 집안에 피바람이 불고야 말 거예요. 금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기는 했으나 눈빛은 죽지 않았습니다. 금순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씨가 곧장 쏘아붙였습니다. 내 손으로 달인 약을 마시고 명원이 적골이 되었는데 어찌 핑계를 대는 것이야? 최주부 집안의 장자 명원이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금순이 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씨가 매섭게 돌아봤습니다. 명원은 가만히 누워 있거라. 둘째 아들 명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의원부터 다시 부르시죠. 형님부터 살린 후에 죄를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오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죄인부터 잡아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집의 오랜 하인 홍매 어멈은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오래 묵은 공포가 홍매 어멈 눈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토록 날선, 음흉한 진실을 뒤로 감춘 오씨의 눈빛을 홍매 어멈은 이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 둘이 같은 날 태어나 집안 운명이 뒤집히던 밤이었습니다. 박 씨가 죽은 문턱에서 뜨거운 숨을 몰아쉬던 밤이었습니다. 성두가 울면서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던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감춰두었던 그날의 비밀이 슬금슬금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밤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선 금순의 집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밤의 비밀이 얼마나 깊고도 사나운 것이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순의 아버지 성두는 마을에서도 성실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성두의 아내는 금순이 어릴 적 세상을 떠났고, 성두는 어린 금순과 영수남매를 힘겹게 키웠습니다. 논 두마지기조차 제대로 없는 집안이었으나 성두는 남의 품을 팔고 산짐을 지고 장날이면 나무를 팔아 아이들 입에 죽이라도 넣으려 애썼습니다. 볏짚 얹은 지붕은 비 오는 날이면 군데군데 새었고, 부엌 아궁이는 바람이 세게 불면 자주 꺼졌습니다. 허나 집안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어려서부터 손이 야물었습니다. 아침이면 냇가에 나가 물을 길었고 저녁이면 영수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영수는 누나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금순이 나무를 주우러 가면 영수도 조막손으로 마른 가지를 주었고, 금순이 달래를 캐면 영수도 삐뚤삐뚤 손톱으로 흙을 긁었습니다. 성두는 그런 남매를 보면 웃었습니다. 겨울밤이면 성두가 집신을 삼으면서 옛 이야기를 해주었고, 금수는 영수머리를 무릎에 눕혀주며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금순이 부침개 비슷한 것을 붙여놓고 성두 앞에 내밀었습니다. 밀가루는커녕 메밀가루도 넉넉지 않아 풀뿌리와 거친 곡식가루를 섞어 만든 것이었으나 성두는 늘 맛있다 했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집이었으나 사람 사는 온기는 있는 집이었습니다.
성두는 최주부 집 바깥일을 자주 맡았습니다. 들판 경계도 보고 가을 추수 때는 품삯도 받고 산 아래 장에 갈찜도 져주었습니다. 최주부의 집안은 마을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부유한 양반집이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고 제법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집이었으니 성두 같은 일꾼이 필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두는 최주부 집에 오래 드나들며 홍매 어멈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홍매 어멈은 안채를 지키는 늙은 여종이었습니다. 홍매 어멈은 손이 야무지고 입이 무겁기에 오랫동안 최주부 집의 안채 일을 도맡을 수 있었습니다. 성두와 홍매 어멈은 오며 가며 눈인사를 했는데 서로의 처지가 녹록지 않다는 것은 그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만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한 금순의 집이었지만 그의 행복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순이 16이 되던 해 비오는 겨울밤, 최주분의 바깥일을 도우러 나간 성두와 그런 성두를 따라 나선 영수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두와 영수가 이 차가운 날 발을 헛디뎌 계곡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바람에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금수는 자신이 늘 정성스레 씻어주던 차갑게 식어버린 영수의 발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신을 옮기려고 할 때 금수는 무언가 발견하고 잠시 멈춰달라 소리쳤습니다. 금수는 이상하리만치 주먹을 꼭 쥐고 있는 성두의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성두의 손바닥엔 누가 봐도 뛰어난 솜씨로 술을 놓은 어여쁜 매화 문양의 천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수는 그 천조각을 본능적으로 잽싸게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일은 어쩌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예감했습니다. 이후 최주분의 집에서 홍매 어멈이 쌀 2마지기를 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홍매 어멈은 자꾸 내려와서 절망에 빠져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금순에게 감자를 나눠주고 고구마를 나눠주고 쌀 몇 마지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금수는 그런 홍매 어멈에게서 지독한 죄책감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금수는 홍매 어멈의 손을 붙들고 자신을 최주분의 집에서 계집종으로 부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저하는 홍매 어멈에게 금순이 자신도 무어라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애달프게 부탁했습니다. 그 불쌍한 눈빛을 홍매 어멈은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홍매 어멈이 부엉이를 도울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최주부 집에 금순을 들였습니다. 금순은 겉으로는 평범한 계집종인 척 일하면서 기민하게 집안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금수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실세는 사실상 정실 노릇을 하고 있는 오씨라는 것을요. 금수는 생각했습니다. 오씨가 끔찍하게도 아끼는 장자 명원에게 가까이 다가가 안채의 비밀을 조금씩 캐내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금수는 손이 야무져 금세 오씨와 명원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금수는 말을 아끼고 눈은 낮추고 시키는 일은 척척 해냈습니다. 이 집의 장자 명원은 본디 몸이 약해서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매일같이 종들이 정해진 시간에 탕약을 다려 내와야 했습니다. 오 씨는 그런 명원의 건강에 늘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금수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금수는 매일같이 밤을 꼬박 새워 탕약을 정성스레 다려 꼭두새벽부터 약을 내왔고 오 씨는 매우 흡족스러워했습니다.
명원은 그런 금순에게 쉽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본디 병약한 몸을 가진 이는 마음도 쉽게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금순의 조심스러운 손과 어딘지 눈길을 끄는 가련한 표정에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명원은 금순이 달인 탕약만은 군말 없이 마셨습니다. 밤중에 피를 토할 듯한 기침이 이어지면 홍매 어멈이 아닌 금순을 찾았습니다. 점차 자신에게 기대는 명원을 지켜보며 금순은 어떻게 하면 명원을 이용하여 이 집안과 자신의 아버지가 얽힌 비밀을 캐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한편 영리한 서자 명주는 금순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아챘습니다. 금순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속으로는 무언가를 잴 때가 있다는 것을 명주는 느꼈습니다. 허나 명주는 금순을 경계하기보다 궁금해했습니다. 가엾은데도 당차고 억눌린 듯한데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명준이 장독대 뒤에서 밤새 잠을 이겨가며 탕약을 다리고 있는 금순을 불렀습니다. 금순아, 금순이 돌아보았습니다. 예, 도련님. 명준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눈을 좀 붙이거라. 내가 대신 잠시 보아줄 테니. 금순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도련님께서 어설프게 다리시면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명준이 조금 웃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금순은 답했습니다. 노비라고 해서 마냥 순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금순은 내뱉고 나서 자기 말이 혹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했으나 명준은 오히려 맑게 웃었습니다. 금순의 당돌한 대꾸가 명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금순은 명준의 맑은 웃음을 잠시 홀린 듯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17 금순의 첫사랑이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다시 지나 정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오 씨는 모두가 맛있는 음식 냄새를 풍기며 가가호호 웃음꽃이 피는 날임에도 금순을 땔감을 찾아오라며 산에 올려보냈습니다. 홍매 어멈이 넌지시 말려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순은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금순이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오묘한 흰빛이 나무 사이로 번쩍 스쳤습니다. 금순은 홀린 듯 나무 사이를 쳐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사슴 한 마리가 목에 엷은 피를 흘리며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보통 사슴이 아니었습니다. 겨울 햇빛을 뒤집어 쓴 듯 털빛이 희고 눈은 검고 맑았습니다. 금순과 눈이 마주치자 사슴이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사냥창을 든 사냥꾼이 씩씩대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한순간에 사슴이 쫓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금수는 손가락으로 바위 틈 아래 움푹 팬 곳을 가리켰습니다. 사슴은 금순의 의중을 알아차린 듯 몸을 낮추었습니다. 금수는 마른 솔가지와 낙엽을 끌어모아 패인 구멍을 대충 가리고 자기 발자국도 일부러 엉망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도끼를 쥔 채 다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냥꾼이 헐떡이며 금순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 근처로 사슴이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소? 금순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냥꾼은 금순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금순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보려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주변을 살피는 듯 하더니 욕을 낮게 삼키고는 다른 비탈로 뛰어갔습니다. 사냥꾼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숲이 잠잠해졌습니다. 금순이 돌무더기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슴은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금순이 낙엽을 걷어주며 말했습니다. 얼른 가. 계속 있으면 또 들킬지도 몰라. 금순이 그렇게 말하자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슴이 금순의 앞에 다리를 꺾어 잠깐 무릎을 굽히더니 또렷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살려줬으니 은혜를 갚아야지요. 금수는 너무 놀라 얼어붙어 하마터면 도끼를 놓칠 뻔했습니다. 사슴이 천천히 몸을 돌려 앞장섰습니다. 산에서 말을 하는 짐승을 마주치다니 금수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허나 산은 원래 사람 사는 세상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 하나만 넘으면 짐승도 말을 하고 나무도 숨은 사연을 품고 돌멩이도 귀를 열어 듣는 법입니다. 금수는 그날 바로 그 골짜기 위에 선 것이었습니다. 금수는 홀린 듯 사슴을 따라갔습니다. 바위 하나를 돌아서고 마른 시내를 건너고 다시 산등성이 그늘을 지나자 바람이 갑자기 누그러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만 어머니의 품처럼 아주 포근하였습니다. 눈도 거의 다 녹아 있었고 풀 한 포기가 푸르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겨울 산속에 봄 조각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사슴은 그 풀 곁에 섰습니다. 이 풀을 베어가세요. 많이 베지는 마시고요. 손에 쥘 만큼이면 충분해요. 욕심을 내면 흙먼지가 되고 겸손하면 복이 될 거예요. 금수는 그만 정신이 아득하였습니다. 금수는 사슴의 말대로 낡은 칼로 풀을 조금만 베었습니다. 딱 2움큼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쭉 가세요. 금순이 무어라 더 묻기도 전에 사슴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흰빛이 한번 흔들리더니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금수는 풀을 지게에 얹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금순이 비탈 중턱을 내려올 즈음 지게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젖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더 가자 어깨가 푹 꺼질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금수는 숨을 몰아쉬며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금순이 지게를 내려다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풀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에 아주 굵은 산삼이 여러 뿌리 놓여 있었습니다. 수염 뿌리가 사람 손가락처럼 길었습니다. 흙냄새와 함께 싸한 약향이 올라왔습니다. 금수는 넋을 잃었습니다. 허나 해가 저물고 있어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금수는 굵은 산삼을 이고서 산비탈을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금순이 해가 다 저물어 겨우 마을로 돌아오자 뒤숭숭한 분위기의 집은 오씨의 고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홍매 어멈이 잽싸게 금순에게 바짝 다가와 일렀습니다. 명원 도련님이 아까 저녁부터 피를 토하고 난리도 아니란다. 마님이 어떻게든 도련님을 살려내라고 야단이셔. 홍매 어멈의 말에 금수는 재빨리 지게를 내려 산삼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앞에 두고 금수는 재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위태로운 이가 있으면 우선 살리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금순이 산삼으로 달인 탕약을 먹이자 명원은 잠시 깊은 잠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금순이 캐온 산삼이 아주 명약이라며 집안 사람들이 웅성댔습니다. 허나 오씨는 아들을 살렸음에도 마냥 밝은 표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오씨가 언젠가 맡았던 그 싸한 산삼의 냄새와 아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금수는 이후로 계속해서 산삼으로 명원의 약을 끓였습니다. 그 길에서
흰사슴을 살려주고 산삼을 얻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이가 산삼을 다루면 약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직 산삼이 금순의 손에서 다려질 때만 신비한 효험을 자랑했습니다. 명원도 금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금순아, 오늘 탕약도 네가 다려줄 거지? 금순아, 네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약들이 다 쓰기만 할 뿐이야. 금수는 겉으로는 그런 명언을 순순히 따랐으나 속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언을 이용할 생각뿐이었는데 명언의 눈빛에는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고마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금순아, 나는 어려서부터 친구가 없었는데 너랑 있으면 꼭 친구가 생긴 것만 같아 좋아. 애처로운 얼굴에 금수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명원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순진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금수는 점점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한편 금수는 제가 산삼을 다려내올 때마다 어딘지 불편해 보이는 오 씨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금순이 산삼을 다릴 때만 홍매 어멈이 금순의 옆에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매 어멈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꾸만 가마솥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금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산삼에 오 씨와 홍매 어멈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 산삼 때문에 오 씨는 차츰 금순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홍매 어멈을 불러 다그쳤습니다. 금순이 누구인지 어디서 굴러온 계집인지 사실대로 말하거라. 홍매 어멈은 자신은 죽어도 모른다 버텼지만 홍매 어멈은 결국 떨면서 금순이 성두의 딸이라는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성두의 딸, 그리고 그 딸의 손으로 돌아온 산삼. 영원히 숨겨둘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비밀이 오 씨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금수는 그날도 꾸벅꾸벅 졸며 가마솥을 밤새 지키다가 담 너머에서 얼핏 들리는 말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 씨의 목소리인 듯 싶어 금수는 담벼락에 살금살금 붙어 담 너머를 엿보았습니다. 담 너머에는 쓰개 치마를 뒤집어 쓴 오 씨와 처음 보는 남성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오 씨는 누군가에게 들킬 것을 걱정하는 듯 계속해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오 씨는 잽싸게 맞은편의 남성에게 금 2덩이를 꺼내주더니 얼른 가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남자는 흡족한 얼굴로 금을 챙겨 뒤돌아섰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챈 금순이 뒤쫓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순아,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금순도 모르는 새에 금순의 등 뒤에 다가선 명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금순이 자기도 모르게 명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금순은 의아한 표정의 명준과 점점 멀어져가는 남자 사이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등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남자를 뒤쫓았습니다. 명준도 그 뒤를 빠른 걸음으로 쫓아왔습니다. 도련님 따라오지 마세요. 이 늦은 밤에 어딜 가는 게야? 금순이 계속해서 만류했으나 명준은 헥헥대며 금순을 쫓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남자가 들어간 어느 외딴 움막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금덩이를 세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준이 말릴 틈도 없이 금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덕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거기 누구야? 금순이 문을 닫고 서서 말했습니다. 오씨마님께서 금덩이를 쥐어주는 것을 보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험상궂게 변했습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남자가 금순에게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멈추거라! 문이 끼익 열리고 명준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손에는 도끼를 쥔 채였습니다. 명준이 금순에게 손을 올리려는 남자를 보자마자 남자의 목으로 도끼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남자가 화들짝 놀라 잽싸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준은 남자를 그제야 자세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기덕이가 아니냐? 남자는 오 씨와 가깝게 지내며 종종 바깥일을 봐주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오씨 마님이 시키시는 대로. 명준이 이미 모든 것을 알아채고 쫓아왔다고 생각한 기덕은 엎드려 덜덜 떨며 빌었습니다. 저는 그저 웬 종놈 하나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기덕의 말에 금수는 곧바로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임을 직감했습니다. 금수는 소리 지르며 엎드려 있는 기덕의 목덜미를 잡아챘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 금순아, 일단 진정하거라. 명준이 금순을 떼어내곤 도끼를 기덕의 목덜미에 다시 한번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사실대로 말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오늘 이 집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야. 그렇게 오 씨가 꽁꽁 감춰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기덕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최주부 집에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본처 박 씨와 후실 오 씨였습니다. 박 씨는 본디 몸이 약했습니다. 박 씨는 말수가 적고 사람을 귀하게 다룰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종이 실수하면 먼저 다친 곳은 없는지부터 살피는 상냥한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달랐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타산적이고 사람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습니다. 웃을 때도 어딘지 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사람, 그것이 오 씨였습니다. 박 씨와 오 씨는 한날 한시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두갓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찢어질 듯 하늘을 울렸습니다. 박 씨가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뒤이어 오 씨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종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장차 본처 박 씨의 아들이 장자가 되고 오 씨의 아들이 서자가 될 것이 분명했으나 모두가 오 씨의 성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서자 취급을 당하는 것을 오 씨가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박 씨 역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눈빛을 싸늘하게 굳혔습니다. 이대로라면 최주부의 재산도 집안의 권세도 문중의 존중도 모두 박 씨 소생의 장자가 독차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 씨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몸이 약한 박 씨는 아이를 낳고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정신은 혼탁했고 몸의 떨림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홍매 어멈은 박 씨 곁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성두는 바깥 심부름으로 불려들어와 물도 깃고 약도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박 씨가 생사를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번뜩이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오 씨는 곧장 성두와 홍매 어멈을 불러들였습니다. 성두야, 네가 몇 해 전 흉년 들었을 적 우리 집 곳간에서 쌀을 몰래 빼내간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성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 해 전 흉작이 계속되자 어린 금순과 영수 굶겨 죽일 수 없었던 성두가 눈물을 머금고 한 대박 두 대박 내갔던 일이었습니다. 이를 오 씨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씨는 이어 홍매 어멈을 붙들었습니다.
홍매 어멈, 아프다는 핑계로 홍매가 요즘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데 어딜 간 게냐? 홍매가 심한 곧불에 걸려 요즘 몸이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혹 노비 주제에 감히 외간 남자의 씨를 팬 것은 아니고? 홍매가 장을 오고 가며 이름 모를 백정과 정을 나누었다는 소문이 바다하던데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나으리께서 알게 되시면 매질로 끝나지 않을 터인데 어찌 내가 입을 가벼이 놀려도 되겠느냐? 홍매 어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비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했습니다. 게다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최주부가 이 일을 알게 되면 홍매가 그보다도 더한 형벌에 처해질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홍매 어멈이 오씨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오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내 친히 입을 다물어 주마. 허나 내 뜻을 거스르면 두 사람 모두 이 집에서 살아나가지는 못하게 될 게야. 홍매 어멈과 성두는 오씨가 심상치 않은 일을 시킬 것이라는 걸 예감했습니다. 허나 두 사람 모두 저마다 지켜야 할 목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두와 홍매 어멈은 박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 아이를 몰래 빼내와 오씨의 아이와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홍매 어멈이 박씨의 아이를 안아들고 몰래 밖으로 나왔고 성두가 데리고 있던 오씨의 아이와 맞바꾸었습니다. 성두가 뒤를 돌아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는 홍매 어멈을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홍매 어멈, 잠시 이리 와 보시오. 성두는 홍매 어멈이 안고 있는 박씨의 아이에게 다가가 박씨가 손수 바느질한 포대기의 한 자락, 매화무늬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작은 가위로 끊어냈습니다. 박씨는 바느질 솜씨가 남달라 포대기 안감 귀퉁이에 아주 작은 매화무늬를 수놓았는데 그 무늬가 다른 어느 천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홍매 어멈은 성두의 의중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본처 박씨 아들은 서자가 되었고 오씨 아들은 장자가 되었습니다. 아이 둘의 이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해졌습니다. 최주부는 아이가 바뀌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아이들의 이름을 손수 지었습니다. 장자의 이름을 명원, 서자의 이름을 명준이라 지었습니다. 그렇게 명준은 자신의 운명을 빼앗긴 채 서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박씨는 아이들의 이름이 지어질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씨는 박씨를 살뜰히 챙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처가 살아있는 한 안채는 완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박씨가 그대로 죽어버리면 아이가 바뀐 비밀도 영원히 묻을 수 있을 터이고 안채의 권세도 제 것이 될 터였습니다. 허나 오씨는 박씨를 어찌 죽여야 할지 쉽게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들키지 않아야 했고 병사처럼 보여야 했고 흔한 독약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씨는 동네 약방을 하나 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의 약한 몸을 은근히 상하게 할 약초가 있는지, 겉으로는 보약 같으나 속으로는 독이 되는 것이 있는지 캐묻고 다녔습니다. 약방마다 오씨는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눈물을 보였고 한 곳에서는 다급한 안주인 흉내를 냈습니다. 허나 어느 약방에서도 오씨가 바라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바깥 허름한 약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약재 냄새보다 곰팡내가 먼저 나는 집이었습니다. 안에는 흰 수염 긴 늙은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오씨 얼굴을 오래 보더니 약 한 봉을 내주는 대신 뜬모를 말을 꺼냈습니다.
뒷산 깊은 골짜기에는 신묘한 흰사슴이 산다고 하오. 흰사슴이 사람 마음을 보고 산삼자리로 이끈다고 하지. 오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던가요?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달렸어. 선한 손이 다리면 약이 되고 악한 손이 다리면 치명적인 독이 되어 탐욕으로 얻으면 결국 후환을 치를 것이요. 오 씨는 그 경고를 듣고도 웃었습니다. 노인이 어딘지 표독스러운 오 씨의 눈빛을 보곤 다시 말했습니다. 흰사슴을 억지로 몰아 산삼을 얻으려 하면 그 산삼은 언젠가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이요. 오 씨는 돌아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경고를 들을수록 오히려 더 끌리는 법입니다. 오 씨는 며칠 뒤 사냥꾼 기덕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기덕은 험한 산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내였습니다. 오 씨는 기덕에게 말했습니다. 흰사슴이든 뭐든 나오면 활부터 겨누라. 놓치면 네 목숨값으로 갚을 줄 알아라. 기덕은 사냥개 둘을 풀고 산을 뒤졌습니다. 흰사슴은 끝내 나타났습니다. 벼랑가에 몰린 흰사슴은 겁먹은 눈으로 오 씨를 보았습니다. 오 씨는 팔 시위를 당긴 채 말했습니다. 나를 산삼 있는 곳으로 데려가라. 아니면 지금 쏘겠다. 기덕은 흰사슴의 눈빛이 꼭 사람의 눈 같아서 잠시 손이 떨렸습니다. 허나 곧 얻게 될 금은 보화가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흰사슴은 결국 깊은 골짜기 한 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 씨는 산삼을 캐와 밤새 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채에 들어가야 할 약그릇을 몰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가 죽은 뒤 오 씨는 사실상 정실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두와 홍매 어멈은 입을 다문 채 죄책만 품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두는 차마 더 못 견디게 되었습니다. 명준이 자랄수록 얼굴에서 박 씨 흔적이 보여 성두는 밤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박 씨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려 괴로웠습니다. 명원을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명원 또한 자기 죄 아닌 죄 위에 앉은 아이였으니 성두는 더 괴로웠습니다. 결국 성두는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홍매 어멈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죽어도 말은 해야겠습니다. 홍매 어멈은 겁에 질렸습니다. 안 됩니다. 입을 열었다간 우리에게 딸린 식솔들이 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거예요. 그럴 순 없어요. 성두는 주먹을 쥐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못 삽니다. 성두는 결정적 증거인 포대기 자락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최주부 앞에 내밀 생각이었습니다. 허나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성두는 영수를 데리고 나갔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챈 오 씨가 기덕을 시켜 성두를 조용히 처리하라 이른 것이었습니다. 기덕이 말하기를 처음부터 영수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으나 제 아버지를 지키려 달려들기에 하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금수는 기덕의 말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것은 명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실은 적자인데다가 어머니는 오 씨의 손에 살해당했다니 명준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자라는 내내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던 매정한 오 씨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금수는 그대로 등을 돌려 곧장 홍매 어멈에게로 뛰어갔습니다. 홍매 어멈은 금순의 얼굴을 보자마자 좋지 않은 일이 터졌음을 예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금순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제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도, 자리가 맞바뀐 이 집안 도련님들의 이야기도, 본래 이 집 안채의 주인이어야 했던 마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요. 홍매 어멈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매 어머니도 이제 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 아버지가 손에 쥐고 죽은 것이 무엇인지, 아이 뒤바뀐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손에 쥐고 있던 그 매화 문양, 홍매 어멈은 그것의 정체를 알고 계신 거지요? 홍매 어멈은 한참 울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포대기 자락이 아이가 맞바뀐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한다. 박씨 마님이 생전에 손수 아이의 포대기에 수놓아둔 것이지. 금수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깊이 숨겨두었던 포대기 자락을 꺼냈습니다. 복수를 완성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허나 오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홍매 어멈을 통해 금순 정체를 알고 난 뒤 금순을 완전히 쫓아낼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명원이 금순이 달인 탕약에만 의지한다는 점을 거꾸로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순이 명원에게 독약을 먹였다는 누명을 씌우려 계략을 꾸몄습니다. 오 씨는 금순을 감히 주인을 살해하려 한 몸종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야 금순의 입도, 성두의 흔적도, 산삼에 얽힌 비밀도 모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씨가 몰래 명원의 약그릇을 바꾸어 두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약을 손수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명원은 약을 마시고 숨이 금세 가빠졌고 상대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금수는 그대로 붙들렸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맨 시작점에 있었던 한밤의 일입니다. 금수는 묶인 채 앉아 있다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최주부가 사태를 파악하려 안채로 들어선 순간 금수는 무릎을 꿇은 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주부 어른,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 목숨이 끊어져도 이 말은 하고 죽겠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주부는 놀라 금순을 보았습니다. 오 씨는 급히 막으려 했습니다. 감히 명원을 살해하려던 천한 것의 허튼 소리입니다. 들으실 것 없습니다. 금순이 더 크게 말했습니다. 허튼 소리면 저를 당장 죽이셔도 좋습니다. 허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사실이면 오씨마님께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 최주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오 씨가 소리쳤습니다. 주인어른, 저 계집이 거짓말로 집안을 흔들고 있습니다. 금순이 오 씨 말을 끊었습니다. 박씨마님은 산후병으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씨마님이 약을 썼습니다. 흰사슴을 협박해 얻은 산삼이었습니다. 기덕이 다 보았습니다. 최주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금수는 품속에서 포대기 자락을 꺼냈습니다. 매화 무늬가 달빛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익숙한 문양은 몇 해 전 세상을 등진 제 아내의 솜씨가 분명하다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명준 도련님을 감쌌던 포대기 한 자락입니다. 박씨 마님이 손수 바느질한 것입니다. 도련님들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밤 오씨 마님이 홍매 어멈과 제 아버지를 협박해 아이를 바꾸게 했습니다. 장자가 된 명원 도련님은 오씨 마님 소생이고 둘째가 된 명준 도련님이 박씨 마님 소생입니다.
창백한 명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홍매 어멈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최주부가 휘청했습니다. 홍매 어멈,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홍매 어멈은 울면서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쌀 빚으로 성두를 협박한 일, 딸 일로 홍매 어멈을 묶어둔 일, 아이를 바꾼 밤, 닥시에게 가져다 주었던 약합에서 산삼 향이 나던 일, 성두가 진실을 밝히려다 죽은 일까지 말했습니다. 금수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기덕도 입을 열었습니다. 오씨 마님이 허름한 약방 노인 말을 듣고 산에 올라 흰 사슴을 활로 겨누며 산삼자리를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산삼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노인이 경고했는데도 오씨 마님은 박씨 마님께 그 산삼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 뒤 제 아버지가 입을 열려 하자 입마그 마려 죽였습니다. 오씨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명원은 이불을 움켜쥔 채 떨었습니다. 안채에 금순이 붙들려 있단 이야기를 듣고 뛰쳐온 명준도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주부가 천천히 오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냐? 오씨는 악을 썼습니다. 지금 저 천한 것의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최주부가 포대기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박씨 바느질 솜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매화무늬를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명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금순과 함께 기덕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모두 들었습니다. 금순의 말은 거짓이 없습니다. 명원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정말 진실입니까? 오 씨는 두 아들 눈길 사이에서 비틀렸습니다. 욕심으로 움켜진 자리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오 씨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래, 모두 내가 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 씨는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명언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애미가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그리 잘못됐단 말입니까? 잘못을 시인하는 오 씨의 말에 최주부가 손을 떨었습니다. 내가 금수만도 못한 여자를 안채에 들였구나. 오 씨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명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금순이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야. 오직 당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던 거지. 당신 아들이 괴로워하는 저 얼굴을 좀 보라고. 자리에 선 모든 이가 괴로움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휘영청 뜬 달조차 탄식을 내뱉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최주부는 기덕을 불러 세웠고 기덕은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최주부는 오 씨를 안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박씨 죽음과 성두부자 죽음은 관가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금수는 그날 밤 이후로 최주부 집을 떠나 자신의 집에 머물며 못다 치른 아버지와 남동생의 장례를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오 씨는 무너졌으나 끝내 제대로 뉘우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명원을 붙들고 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원은 그런 오 씨에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욕심을 위해 산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명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명주는 너무 큰 진실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금수는 그런 명준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복수만 생각할 때는 몰랐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뒤 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지 그제야 더 분명히 보였습니다. 명원은 며칠 뒤 다시 크게 알았습니다. 충격이 몸을 더 허약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홍매 어멈이 직접 산삼을 다려보았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원맥이 더 약해졌습니다. 홍매 어멈도 겁에 질렸고 최주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홍매 어멈이 금순을 데리고 왔습니다. 금순아, 네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구나. 금순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명원은 죄인의 아들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 위에서 숨만 가쁜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금순은 끝내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금순이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탕약을 다려내 오겠습니다. 그러니 도련님은 오래도록 살면서 제 아버지와 남동생의 죽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명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순이 달인 탕약은 향부터 달랐습니다. 독한 냄새가 아니라 서늘하면서도 맑은 향이 퍼졌습니다. 명원은 그 탕약을 마시고 밤새 식은땀을 쏟은 뒤 간신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장면을 본 최주부와 홍매 어멈은 숨을 삼켰습니다. 같은 산삼인데 오씨 손에서는 독이 되고 금순 손에서는 약이 되는 모습이 눈앞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명준도 그 곁을 지켰습니다. 금순이 밤새 약불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며 명준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명원의 죽음을 외면해도 되는 금순이 명원을 살리려 밤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명준은 그 사실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명준은 저번처럼 밤을 새워 약을 다리는 금순의 곁에 섰습니다. 도련님, 주무시지 않고 왜 나오셨어요? 저번처럼 저를 또 도와준다고 하시려고요? 장난기 어린 금순의 말에 명준이 웃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그저 곁에 있어주려고 나왔다. 금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명준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금순은 그날 처음으로 도련님이 아니라 명준이라는 한 사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편안해질 때까지 곁에 있으마. 명준이 건네는 짧은 위로였지만 그 안에 오래도록 쌓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금순은 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명준의 눈빛을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이어 집안의 질서가 바로잡혔습니다. 명준이 박씨 소생 장자로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원은 서자가 되었습니다. 허나 명준은 명원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명원 또한 순순히 수긍했습니다. 최주부는 금순에게 여러 번 사죄했습니다. 금순아, 내가 너희 집안을 너무도 괴롭게 했구나. 내가 안채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면한 탓이다. 미안하구나. 금순은 쉽게 용서한다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주부 어른이 몰랐던 일은 맞습니다. 허나 모른다는 말이 죽은 사람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최주부는 그 말 앞에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또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홍매 어멈은 금순 앞에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그 밤 입을 닫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금순은 어느 날 홍매 어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홍매 어멈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홍매 어멈이 늦게라도 말씀하신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날은 숨지 마십시오. 홍매 어멈은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한평생 겁에 눌려 산 사람에게 늦게라도 용서받는 일만큼 무서운 일이 또 없습니다. 기덕은 관가에 끌려가기 전 금순을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기덕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잠시 미쳤던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금순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덕 아저씨는 죄인 맞습니다. 허나 이제라도 다 말씀하신 것은 죽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은 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은 죗값은 스스로 치르십시오. 기덕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 봄이 왔습니다. 산기슭 눈은 녹고 개울물은 맑아졌고 들에는 연두빛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수는 최주부의 집을 완전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집안이 정리되었다고 해도 금순이 오래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금수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삶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최주부는 금순에게 초가 한 칸과 약간의 논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성두와 영수, 죽음에 대한 보상이라 했습니다. 금수는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죽음값이 그걸로 다 갚이지는 않으나 죽은 사람 몫을 살아있는 사람이 이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명주는 금순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금순아, 어딘지 딸픈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높은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명준을 향한 제 마음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금순이 조용히 명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명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 금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명언을 이용하고 옷씨 비밀을 캐고 아버지와 영수의 원한을 풀면 끝이라 여겼습니다. 허나 끝에 남은 것은 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남았습니다. 명준도 명원도 홍매 어먼도 모두 여전히 제 곁에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순에게 새롭게 생긴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금순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련님도 부디 건강하세요. 금순이 애써 맑게 웃고는 뒤돌아섰습니다. 명준이 금순을 만난 이래로 처음 보는 예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준은 차마 금순을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명원도 금순에게 따로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의지한 것이 너에게는 빌미를 잡을 틈이었을 거라는 걸 잘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너에게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게 오히려 기쁘구나. 명원의 애처로운 얼굴에 금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련님. 명원이 웃었습니다. 도련님 소리도 그만해도 돼. 금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픈 웃음이었으나 더는 미움만 남은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오씨마님의 죄와 상관없이 꿋꿋하게 끝까지 사셔야 해요. 명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가 살린 귀한 목숨이니 헛되게 살지 않을게. 여름 초입 어느 날 금수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흰 사슴이 이끌었던 골짜기 쪽이었습니다. 남은 산삼 한 자락을 땅에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써버릴 수도 있었으나 금수는 마지막 자락만큼은 탐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은 움켜쥐는 것보다 놓아주어야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는 맑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햇살이 잎새에 쪼개져 내리고 작은 물소리가 바위 밑에서 이어졌습니다. 금수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산삼 한 자락을 묻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남은 것은 돌려놓겠습니다. 제 아버지와 영수도 이제는 편히 쉬게 해주세요. 금순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멀리 숲을 사이로 흰 사슴이 보였습니다. 처음처럼 빛이 맑았습니다. 흰 사슴은 가만히 서서 금순을 보았습니다. 금순도 잠시 마주 보았습니다. 흰 사슴은 고개를 한번 기울이더니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수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더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삼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삼을 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 금수는 홍매 어멈과 함께 초가에서 살았습니다. 봄에는 나물 캐고, 여름에는 삼배 짜고, 가을에는 약초를 말리고, 겨울에는 명준이 보내준 책 한 권을 더듬더듬 익히기도 했습니다. 명준은 틈나는 대로 금순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금순은 말한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고, 명준도 금순에게 말했던 대로 그 곁을 오래 지켰습니다. 상대의 삶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명원은 몸이 약해도 장부 보는 일에 힘썼고 가을마다 성두와 영수의 묘를 돌보았습니다. 오 씨는 관가에서 처벌을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제대로 뉘우쳤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탐욕은 때로 죽을 때까지도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여 같은 산삼이 두 갈래 길을 만들었습니다. 오 씨의 손에서는 산삼이 독이 되었습니다. 탐욕을 얻고 사람을 밟아오르고 남의 생을 끊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허나 금순 손에서는 산삼이 약이 되었습니다. 흰 사슴을 살리고 욕심내지 않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까지 살리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약초라도 누가 얻고 어떤 마음으로 다리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명심해야 합니다. 욕심으로 움켜진 복은 반드시 화가 되어 돌아오고 억울함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손은 끝내 빛나는 제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신묘한 산삼을 손에 얻었을 때 금순이처럼 욕심내지 않고 겸손하게 베풀기를 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 씨처럼 욕심을 내기를 택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 다른 재미있는 옛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